삼성이 설마 떠나겠어? 이 오만이 베트남의 심장을 멈췄습니다. 5,200억의 세금을 더 뜯어내려던 욕심에 삼성은 40조의 자산과 18만 명의 일자리를 뒤로한 채 인도로 향했습니다. 수출의 22%가 증발하고 420개 협력사가 도산 위기에 처하자 비웃던 관료들은 경악했습니다. 복수 대신 냉정한 철수를 택한 삼성, 그리고 300조의 미래를 날려버린 베트남. 18만 노동자가 오열한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베트남 경제의 기적을 상징하던 타이응우엔성. 15년 전만 해도 이곳은 비가 오면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탕과 끝없이 펼쳐진 논밭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들어선 이후 이 척박한 땅에는 8차선 고속도로가 뚫리고 현대식 아파트가 솟아올랐습니다. 1인당 소득은 3배가 뛰었고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났던 젊은이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에게 삼성은 단순한 외국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준 희망의 등불이자 국가 경제의 4분의 1을 떠받치는 거대한 심장이었죠. 하지만 2024년 초 하노이 기획투자부의 차가운 사무실에서 이 모든 신뢰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의 제목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세제 개편안. 겉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권고를 따르는 합리적인 정책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을 상대로 더 많은 현금을 짜내겠다는 계산된 탐욕이 깔려 있었습니다. 당시 삼성은 베트남 진출 당시의 약속에 따라 약 5.1%의 특별감면 세율을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이는 삼성이 4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베트남에 쏟아붓는 조건으로 맺은 피로 쓴 약속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정부는 이 세율을 하루아침에 15%로 올리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연간 추가로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은 약 5,200억 원. 당장 국고를 채울 생각에 눈이 먼 관료들에게 삼성이 지난 15년간 베트남에 기여한 유무형의 가치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은 이미 베트남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 공장이 6개고 직원이 18만 명이야. 40조 원이나 투자했는데 설마 그 큰 공장들을 버리고 떠나겠어? 결국 우리가 시키는 대로 세금을 낼 수밖에 없을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회의에서는 이런 오만한 발언들이 서슴없이 오갔습니다. 그들은 삼성을 파트너가 아닌 이미 잡은 물고기처럼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발로 뛰던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타이응우엔성의 투자 유치국 관료들은 사태의 신박함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중앙정부로 달려가 읍소했습니다. 삼성이 떠나면 우리 성경제의 70%가 무너진다고 제발 신중해달라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중앙의 엘리트 관료들은 비웃었습니다. 지방 공무원들이 기업의 편을 든다며 오히려 면박을 줬죠. 그들은 삼성이 가진 공급망의 유연성과 글로벌 전략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을 선택했던 것은 지리적 이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기업을 존중한다는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베트남 정부는 스스로 그 신뢰의 기둥을 도끼로 찍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보낸 첫 번째 입장문은 정중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정책을 존중하지만 우리는 글로벌 생산 거점의 다변화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이를 단순한 협박으로 치부했습니다. 오히려 관영 매체를 동원해 외국 기업들도 국가 성장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5,200억 원이라는 눈앞의 작은 숫자에 눈이 멀어 그 뒤에 가려진 300조 원의 국가 신뢰, 자본이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탐욕의 불씨는 댕겨졌습니다. 하노이의 차가운 관료들이 휘두른 펜 끝에서 시작된 이 결정이 훗날 18만 노동자의 눈물과 베트남 경제의 10년 후퇴라는 비극으로 이어질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거인은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보다 더 무서운 냉정한 작별을 준비하면서 말이죠. 세금 인상 통보 이후에도 삼성은 침묵했습니다. 한국 기업 특유의 끈기로 상황을 관망하며 묵묵히 라인을 돌렸죠.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이 침묵을 복종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삼성을 확실히 길들이기 위해 더욱 잔인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산업의 혈액이라 불리는 전력을 인질로 잡은 것입니다. 2024년 여름, 베트남 북부에는 관측 사상 유례없는 폭염이 닥쳤습니다. 수은주는 45도를 넘어섰고 전력 수요는 한계를 돌파했습니다. 이때 베트남 정부는 상식밖의 결정을 내립니다. 국민의 에어컨 가동을 위해 산업용 전력을 차단하라. 명분은 그럴듯했지만 그 화살은 정확히 타이응우엔과 박린의 삼성 공장을 향했습니다. 오후 2시 가동률 100%를 자랑하던 삼성의 반도체와 스마트폰 라인이 일순간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비상 발전기가 돌아갔지만 수조 원대 장비들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나노 단위의 미세 공정이 진행되던 클린룸의 전기가 끊기자 수만 장의 웨이퍼가 즉시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단 몇 초의 단전은 단순한 멈춤이 아닙니다. 장비 내부에 잔류한 가스와 화학 물질이 굳어버리고 수개월간 정밀하게 세팅한 공정값이 무너지는 재앙을 의미합니다. 현장의 삼성 엔지니어들은 절규했습니다. 지금 전기를 끊으면 복구에만 수주가 걸린다. 이건 공장을 죽이는 짓이다. 라고 외쳤지만 전력공사의 답변은 차가웠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이다. 우리는 권한이 없다. 이 단전 사태로 삼성이 입은 직접적인 피해액만 하루 4천억 원.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위 관료들은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삼성이 베트남에서 번 돈이 얼마인데 이 정도 고통 분담은 당연한 것 아니냐는 식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파트너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명백한 길들이기용 압박이었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비열한 메시지였죠. 현장의 노동자들은 공장 밖으로 쫓겨나 땀을 흘리며 웅성거렸습니다. 삼성이 망하면 우리 가족은 어떡하나? 정부는 왜 우리 일터를 괴롭히는 걸까? 18만 명의 노동자가 느낀 공포는 실체적이었고 그들의 눈에는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보호해야 할 것은 국민의 에어컨 바람이 아니라 국민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자리였다는 사실을 그들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성은 이 사태를 겪으며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법치국가가 아니다. 감정에 치우친 행정이 언제든 우리 목을 조를 수 있다. 수조 원의 매몰 비용보다 더 무서운 리스크, 즉 예측 불가능한 정부라는 공포가 삼성의 전략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력이 복구된 건 6시간 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삼성의 마음속에서 베트남이라는 이름은 지워진 뒤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 세계 생산 지도를 다시 그리기 위해 비밀리에 TF팀을 가동했습니다. 베트남 관료들이 우리가 이겼다며 건배를 들고 있을 때 삼성의 핵심 기술진과 자본은 이미 인도의 타밀나두로 향하는 비행기 티켓을 끊고 있었습니다. 300조 원의 거대한 파도가 베트남을 떠나기 위해 조용히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전력 차단 사태 이후 베트남 관료들은 삼성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4천억 원의 손해를 봤으니 이제는 겁을 먹었겠지라며 승자의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삼성은 그들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공식적인 항의도 보상 요구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고 무거운 침묵만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거인이 몸을 돌려 새로운 길을 찾는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 경제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충격적인 보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생산 물량 40% 인도 이전 전격 발표. 이 문장은 베트남 전역을 거대한 해일처럼 덮쳤습니다. 연간 스마트폰 4천만 대 규모의 생산 라인을 통째로 인도의 타밀나두주로 옮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장 일부의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생산기지의 핵심 동력을 뽑아내겠다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하노이 정부 청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40조 원을 투자한 놈들이 어떻게 저렇게 쉽게 떠나? 관료들의 비명 섞인 외침이 복도를 메웠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결정은 치밀하고 냉정했습니다. 삼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40조 원은 이미 투입된 매몰 비용일 뿐이지만 앞으로 베트남의 불투명한 행정 리스크를 안고 갈 때 발생할 손실은 수백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삼성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업으로서 가장 합리적인 리스크 분산을 실행했을 뿐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인도의 모디 총리는 즉각 화답했습니다. 삼성의 결단을 환영한다. 인도는 10년간 법인세 면제는 물론 부지 무상 제공과 완벽한 인프라를 보장하겠다. 베트남이 5,200억 원의 세금을 더 뜯어내려고 협박할 때 인도는 수십조 원의 혜택을 들고 레드카펫을 깔아준 것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삼성법인장에게 면담을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금 인상을 재검토하겠다. 전력은 최우선으로 공급하겠다며 꼬리를 내렸지만 삼성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이미 본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와는 미래를 설계하지 않습니다. 도미노는 이미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떠난다는 소문에 타이응우엔의 부동산 시장은 하루아침에 얼어붙었습니다. 분양 중이던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텅 비었고 삼성 직원들을 상대로 장사하던 수만 개의 상점들이 폐업 위기에 몰렸습니다. 삼성이 가면 우리도 죽는다는 비명소리가 베트남 북부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단돈 5,200억 원을 탐냈던 베트남 정부의 오만함이 국가 수출의 기둥을 뽑아버리고 300조 원 규모의 미래 먹거리를 인도로 넘겨주는 사상 최악의 자폭행위가 된 것입니다. 이제 베트남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기업은 국경이 없으며 신뢰가 없는 땅에 자본은 단 1분도 머물지 않는다는 냉혹한 진실을 말이죠. 18만 노동자의 오열 섞인 통곡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거대한 고래가 방향을 틀면 그 주변을 감싸던 수만 마리의 작은 물고기들은 소용돌이에 휩쓸리기 마련입니다. 삼성전자의 생산 물량 40% 이전 발표는 단순히 한 기업의 전략 수정을 넘어 베트남 중소기업 생태계에 내린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태양주위를 돌며 생존하던 420개의 1차 협력사, 그리고 그 밑에 수천 개의 2차, 3차 업체들이 일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타이응우엔 공단 입구에는 매일 아침 절망적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삼성 공장으로 납품 차량을 줄지어 보내던 현지 부품업체 대표들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담배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 정밀 커넥터, 포장 박스 등을 납품하던 이들에게 삼성 물량의 40% 감소는 곧 수익 제로가 아닌 도산을 의미했습니다. 대다수 협력사는 삼성의 요구 공정에 맞추기 위해 최근 수년간 무리한 대출을 받아 설비를 확장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삼성 하나만 보고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은행 대출만 수십억인데 물량이 40% 줄어들면 이자는커녕 전기세도 못 냅니다. 이건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한 협력사 대표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실제로 발표 일주일 만에 자금줄이 막힌 하청업체 30여 곳이 야반도주하듯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공장 벽에는 임대문이라는 현수막 대신 밀린 월급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항해 벽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만든 거대한 경제 생태계가 정부의 오판 하나로 죽음의 계곡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연쇄도산의 공포는 비단 제조업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삼성 노동자 18만 명을 실어 나르던 수천 대의 전세버스 업체, 매일 수십만 인분의 식사를 제공하던 급식업체, 공장 주변에서 빨래방과 식당을 운영하던 영세 자영업자들까지 도미노처럼 쓰러졌습니다. 한때 삼성 효과로 평당 수천 달러를 호가하던 공단 주변 땅값은 단 하루 만에 거래가 끊겼고 신축 중이던 상가 건물들은 흉물스러운 콘크리트 뼈대만 남긴 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베트남 중앙정부 관료들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습니다. 협력사들의 피해는 일시적일 것이며 다른 외국 기업을 유치하면 해결될 문제라는 비현실적인 답변만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온도는 달랐습니다. 삼성을 저렇게 대우하는 나라에 어떤 외국 기업이 자신의 운명을 걸고 들어오겠습니까? 이미 일본의 캐논, 대만의 폭스콘 등 베트남에 진출해 있던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삼성의 사례를 보며 조용히 플랜 B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이 5,200억 원의 세금을 더 걷겠다고 부린 부질없는 고집은 결국 자국 기업 420개를 파괴하고 수십만 명의 생계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삼성이 떠난 빈자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어 베트남 경제의 모든 활력을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정부가 전쟁을 선포한 대상은 삼성이 아니라 바로 베트남 국민의 일터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숫자와 서류가 오가는 정부 청사의 회의실에서 관료들이 세수 증대를 논할 때 정작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은 그 결정에 삶이 통째로 걸려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삼성 베트남 공장에서 일하는 18만 명의 노동자. 이들은 단순히 부품을 조립하는 기계가 아니라 베트남의 가난한 농촌을 먹여 살리던 각 가정의 기둥이자 미래였습니다. 삼성의 이전 발표가 공식화된 날, 타이응우엔 공장 정문 앞은 거대한 통곡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교대 근무를 마치고 나오던 청년들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고는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20대 초반의 여성 노동자 흐엉 씨는 떨리는 손으로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월급은 시골 부모님의 약값이었고 동생의 학비였습니다. 정부가 삼성을 쫓아낸대요. 이제 우리 공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 내일부터 일 못하면 우리 가족은 어떡해요? 흐엉 씨의 절규는 그곳에 모인 수만 명의 공통된 비명이었습니다. 삼성은 베트남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직장이었습니다. 현지 기업보다 2배 높은 임금, 깨끗한 기숙사,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이 그들의 삶을 지탱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오만함은 그들의 자부심을 순식간에 실직의 공포로 바꿔놓았습니다. 공장 주변의 기숙사촌은 유령 도시처럼 변해갔습니다. 저녁이면 노동자들로 북적이며 활기가 넘치던 식당가는 적막함만 가득했습니다. 고기를 굽던 연기는 사라졌고 상인들은 팔리지 않은 식재료를 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한 노동자는 정부가 5,200억 원을 더 받으려고 우리 18만 명의 목숨줄을 끊었다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노동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떠난 자리에 그만큼의 대우를 해줄 기업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말이죠. 더 가슴 아픈 것은 이들이 느낀 배신감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폭염 속에서도 전기가 끊긴 공장을 지키며 기계가 망가지지 않게 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랑했던 조국은 그들의 일터를 인질로 잡고 세금 전쟁을 벌였습니다. 중앙정부 관료들에게 18만 명의 일자리는 그저 협상 테이블 위에 카드 한 장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열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은 SNS를 통해 베트남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국민을 굶주리게 하는 정부가 누굴 위한 정부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지방 공무원들은 몰려드는 노동자들의 민원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지만 그들 역시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결정은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하노이의 높은 분들이 내린 것이었으니까요. 베트남의 미래라 불리던 청춘들의 꿈이 꺾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삼성의 푸른 간판을 보며 희망을 품었던 18만 명의 청년들은 이제 낡은 짐가방을 싸서 다시 가난한 고향 논밭으로 돌아가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300조 원의 경제적 가치보다 더 뼈아픈 손실은 국가가 자국,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렸다는 이 비극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삼성이라는 거인이 움직이자 전 세계 금융시장은 기다렸다는 듯 베트남을 향해 차가운 심판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노이의 관료들이 삼성이 떠나도 다른 기업을 찾으면 그만이라며 큰 소리치던 오만함은 단 일주일 만에 처참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글로벌 자본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만을 보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피치, S&P의 보고서가 동시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베트남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전격 하향 검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유는 명확했습니다. 정부의 자의적인 계약 파기 및 정책 리스크 증대, 삼성이라는 세계 최고의 기업을 상대로 세금, 협박과 단전이라는 비상식적인 압박을 가하는 나라에 더 이상 안전한 투자처는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와 런던 금융가의 투자은행 IB들은 베트남 관련 펀드에서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도 당하는데 우리라고 무사하겠느냐는 공포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5,200억 원의 세수를 더 확보하려던 베트남 정부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수조 원의 외화가단. 며칠 만에 국외로 빠져나가는 자본의 대탈출이었습니다. 더욱 뼈아픈 타격은 기존에 진출해 있던 다른 글로벌 기업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삼성의 뒤를 이어 베트남을 제2의 생산기지로 삼으려던 애플의 협력사 폭스콘은 신규 공장 증설 계획을 무기한 보류했습니다. 일본의 캐논과 파나소닉 역시 차기 프로젝트의 거점을 베트남이 아닌 태국과 인도로 급선회했습니다.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정부와는 파트너십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이 글로벌 기업들의 공통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동안 베트남이 누려왔던 포스트 차이나의 지위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베트남 외교부와 투자유치국은 뒤늦게 전 세계를 돌며 삼성 사태는 오해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투자 심리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때 베트남 정부를 향해 스마트한 행정이라며 찬사를 보냈던 외신들은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어리석은 국가라며 조롱 섞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챙기려던 5,200억 원은 국가 전체의 가치를 깎아먹는 독사과가 되었습니다.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자 베트남 국채금리는 치솟았고 정부가 빌려야 할 돈의 이자, 비용만으로도 그들이 더 받으려던 세금 액수를 훨씬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소탐대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국가의 명예와 신뢰라는 거대한 자산을 공중분해시킨 대가는 이토록 혹독했습니다. 이제 베트남은 동남아에 떠오르는 별이 아닌 글로벌 자본이 가장 기피하는 위험지역으로 낙인 찍히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하노이의 화려한 집무실에서 숫자로 된 승리감에 취해 있을 때 현장의 최전선에 있던 지방정부는 그야말로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삼성 공장이 위치한 타이응우엔성과 박린성의 청사는 연일 몰려드는 사람들로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협력사 대표들의 항해, 실직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의 탄원, 그리고 무너지는 지역 상권을 살려내라는 자영업자들의 절규가 시청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지방정부 공무원들에게 삼성은 단순한 외국 기업이 아니라 성 전체 예산의 70%를 책임지는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삼성이 낸 세금으로 도로를 닦고 학교를 세우고 복지를 실현해왔던 그들에게 삼성의 이전 소식은 곧 성의 파산을 의미했습니다. 타이응우엔성의 한 고위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에서 책상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우리가 15년 동안 무릎을 꿇어가며 유치한 기업입니다. 진흙탕뿐이던 이 땅을 현대 도시로 바꾼 건 하노이의 관료들이 아니라 삼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와 상의 한마디 없이 그들의 목줄을 죄어버릴 수 있습니까?